정답은 둘 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입니다. 어느 시점과 비교를 하더라도 2년차부터는 모두가 손실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ETF가 생겨난 배경부터 ETF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알아보고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추적오차와 괴리율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ETF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시고 온 몇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는 어떻게 매매가 되기에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ETF의 이름 안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대표적인 인버스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이죠. 저번 시간에 알아본 대로 이름을 한번 해석해보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추종하며 반대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더블로 하겠다라는 상품입니다. 즉, 추종하는 지표가 선물지수라는 것인데 전에 선물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에 선물을 매도하여 인버스는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ETF의 주요 구성 자산들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주요 구성 자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코덱스 인버스 29,958주와 코스피 200 선물 매도 45계약이 잡혀있죠. 코덱스 인버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코스피 선물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코덱스 인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상위 200개 기업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을 1555주 공매도하였고 코스피 200 선물지수도 18계약을 매도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차이점은 몇 배수로 수익을 내느냐는 점인데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물 매도 계약수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보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의 코스피 200 선물 매도 계약수가 많죠. 이렇게 선물과 주식의 비율을 조합하여 2X, 3X와 같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의 가장 기초자산인 코덱스 200 종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전 ETF 1편에서 실제 코스피 200 종목의 점유 비율대로 비슷하게 매수를 하여 지수를 추종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코덱스 200 ETF는 위의 사진과 같이 실제 코스피 시장 점유율과 비슷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가 거의 40% 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코스피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을 것이고 결국 삼성 다음에 현대차였지만 현재는 10위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 증권사 직원의 역할입니다. 현대차의 코스피 점유율이 떨어지면 현대차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여 실제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다음에 질문 주신 괴리율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ETF 가격을 증권사가 보정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L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ETF가 핫해지면서 많이 들리는 용어인데 바로 유동성 공급자의 약자입니다. 특히 ETF에서는 LP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호가 양쪽에 매도벽과 매수벽을 세워놓고 주가를 관리하게 됩니다. 원래 ETF라는 것은 지금처럼 핫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별 주식이나 테마주와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2X와 같은 종목들은 장투 종목으로서 굉장히 불리하였기에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극히 적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종목들은 위의 사진과 같이 호가를 넘어서 거래가 힘들게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벽을 한 칸 뚫으려면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아마 뚫기 전에 매도벽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한 방에 10억 정도를 매수하면 위에 호가까지 쭉 뚫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매매를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의 호가창인데요. 거래가 종료된 이후라 그런지 호가가 나름 몰려있고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장중에는 이런 벽을 세우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큰 주가 흐름만 관리하고 멀찍이 떨어져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 매도 매수벽을 세운 후 투자자들끼리 시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벽이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뚫렸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자 LP가 주가를 관리하여야 하는 매도 매수벽의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는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가격에 의해 시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공지인데요. LP가 제어 가능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괴리율이 80.12%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에서는 추가 상장을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다시 원래의 가격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괴리율이 클 때에 매수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질문 주신 내용은 ETF 거래 시 세금과 소득세 그리고 롤오버 비용에 관해 물어보셨는데요. 세금과 수수료 같은 부분은 다음번에 총정리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ETF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식형 ETF가 아니라면 약간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해외 상장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식이 0.25%의 거래세를 내고 사고 팔 때 증권사 수수료로 0.015%씩 총 0.28%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ETF는 거래세가 0원이고 사고 팔 때 증권사 수수료로 0.015%씩 두 번 0.03%만 내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어치를 사고 팔았다면 3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ETF도 누군가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운영을 하냐? 아닙니다. 대부분 운용보수로 연 0.3%에서 크게는 1%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그 금액은 ETF의 현재가에 일할 계산되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느끼지 못할 만큼의 보수를 주고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원유 선물과 같이 만기일이 있는 선물을 대상으로 기초자산을 설정한 경우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선 선물편에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만기일이 되면 실물 인수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ETF들도 실물을 받지 않도록 가진 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선물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만기일에서 멀어질수록 프리미엄과 같은 비용들이 추가로 붙게 되는데 보유하고 있던 선물을 청산하고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선물을 매수하며 생긴 가격 차이가 롤오버 비용입니다. 롤오버 비용은 제각각 다른데 만기일마다 약 1%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2X 종목과 같이 퍼센트를 추정하는 종목은 왜 장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10%가 오르고 오늘 10%가 내려갔다면 현재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어제 10%가 내리고 오늘 10%가 올랐다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이 10%가 오르고 10%가 내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계산 방식에 퍼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퍼센트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동일하더라도 실물 지표를 따라가지 않고 퍼센트를 추종하게 된다면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의 5년치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변동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는데 5년 동안 이 천연가스 3배짜리 상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 현재 시세 변동이 심해 비교가 어렵다면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까지 약 4년간만 생각을 한다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입니다. 어느 시점과 비교를 하더라도 2년차부터는 모두가 손실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원유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던 2019년경 원유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을 들고 있던 투자자는 마이너스 94%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이처럼 실물 지표를 따라가지 않고 하루하루 등락을 추정하는 상품들은 일명 퍼센트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지수가 바닥을 쳤으니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를 모아간다면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단기 반등과 같은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모르는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전략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 어떤 누구도 손실만 보고 승자가 없는 것을 보셨죠? 레버리지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의 장기로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도 요즘과 같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엄청난 장에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주가가 하락과 반등을 반복할 때마다 손실이 더욱 누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을 투자하실 때에는 단기간의 시세 변동에만 베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 2편에 걸쳐서 ETF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ETN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ETF와의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